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2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금 6억으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 아들이 8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38살이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랐죠. 제게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명절 때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한번 말했더니 엄마 수진이는 원래 그래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편하고 저도 편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진이가 달라졌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였어요. 갑자기 제게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8년 동안 이런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뻤죠.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근처까지 왔는데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물론 좋다고 했죠. 30분쯤 지나서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아이고, 이걸 왜 샀어? 비싼데. 괜찮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날씨가 춥다는 얘기,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할 것 같다는 얘기, 자기가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까지. 평소에 말이 없던 수진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니 신기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우울해 보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해 보여? 내가? 네, 혼자 계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힘드시죠?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가끔 우울했거든요. 남편이 보고 싶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 못했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손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죠. 그 다음 주말에도 수진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도 갔죠. 수진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녀 사이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수진아, 요즘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뚝뚝했죠? 아니야, 괜찮았어. 아니에요. 제가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랑 오늘 외출하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가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들은 주말에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 주말 근무가 많다더군요. 그럼 우리 둘이 나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요. 빵집? 좋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요즘 들어 수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고마웠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동네 큰 길가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 규모가 꽤 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빵 냄새가 진동했죠. 어머니,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수진이는 저를 이끌고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각종 빵과 케이크가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이것저것 집어들며 제게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 크림빵 드셔보세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아, 그래. 그럼 하나 담아볼까? 이 케이크도 맛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수진이는 계속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그만 담자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따라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바구니에 빵과 케이크를 담았습니다. 대충 봐도 5만 원어치는 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좀 많이 샀네 하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계산할 생각이었어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포인트 적립되게요. 응? 그래. 저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신 계산해 주겠다는데 고맙죠. 저는 지갑을 수진이한테 건넸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지갑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마치 어디에 카드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빠르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지나갔죠.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수진이는 카드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손을 멈췄어요. 카드를 뒤집어 보더니 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저는 카드에 문제라도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직원이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손님, 이 카드 본인 카드 맞으세요? 직원의 질문에 수진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 표정이 분명히 변했거든요. 네. 아, 시어머니 카드예요. 제가 대신 계산하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 싶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 맞으세요? 네, 제 카드 맞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긋지 않았어요. 계속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카드 비밀번호 직접 입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단말기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원래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단말기를 잡으려 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제 손보다 빠르게 단말기를 가로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 알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단말기를 들고 숫자를 누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단말기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죄송한데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카드 주인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직원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규정이 바뀌었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할 수 없다는 듯 단말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그냥 제 카드인데 말이에요. 단말기를 받아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직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수진이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기 뭐야? 카드에 문제 있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수진이는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1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왔는데 옆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걸 보니 매니저인 것 같았어요. 매니저는 제 카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를 쳐다봤죠. 손님, 이 카드 언제 만드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한 5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5년 전이요? 매니저가 카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카드 발급일이 3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 전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저는 최근에 카드를 새로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새로 만든 적이 없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도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혹시 대리로 카드 발급하신 적 있으세요? 매니저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좌우로 흔들었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에 발급된 카드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매니저는 뭔가 결정을 내린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행복 베이커리입니다. 매니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죠. 카드 도용 의심 건으로 신고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드 도용이요? 제 카드가 도용당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매니저는 잠시 상대방 말을 듣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이죠?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을 부른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가 제 카드를 몰래 만들었을 리 없죠. 며느리잖아요. 그것도 8년이나 같이 지낸 며느리인데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갑자기 친절해진 수진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하고 챙겨주던 며느리.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오해?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카드 도용이래.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 훔친 거 아냐? 요즘 그런 사람 많대. 가족끼리.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저희를 카페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처럼요. 수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물어보는 게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렇게 1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매니저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 카드를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수진이도 핸드백을 뒤적이며 신분증을 꺼냈죠. 경찰은 신분증 2개를 받아서 카드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카드 명의자가 누구신가요? 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분은요? 경찰이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며느리분이 카드를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대신 해준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드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 최근 3개월 전에 발급된 카드인데 기억하시나요? 경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카드 새로 만든 적 없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찰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님, 고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젊은 경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부탁이요? 네, 카드를 대리로 발급해달라고.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내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당황스러웠죠.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나는 그런 적 없어. 절대로 없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손님,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앉은 수진이가 작게 보였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카드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젊은 경찰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젊은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갔죠. 손님, 저희가 카드사에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악몽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5분쯤 지나서 젊은 경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나이 든 경찰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두 경찰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님, 카드사 확인 결과입니다. 나이 든 경찰이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3개월 전인 8월 15일에 발급됐습니다. 그럴 리가. 발급 장소는 시청역 근처 은행 지점이고요. 시청역이요. 저는 그쪽에 거의 안 가요. 집에서 너무 멀거든요. 그리고 발급 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있는데 경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찍힌 날짜가 올해 8월 10일입니다. 제 신분증 사본이요. 8월 10일에 누가 복사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어디 안 나갔어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아니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혹시 시어머님 신분증을 소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깐이요? 어머니가 병원 가실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올해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어머니,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며느리로 대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경찰이 저를 다시 진정시켰습니다. 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이든 경찰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는 것 같았죠.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젊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니까요. 빵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매니저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경찰차가 빵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수진이도 옆에 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저희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여기 앉아 계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영숙입니다. 연세는요? 72살이에요. 경찰은 제 말을 타자로 쳤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질문했어요.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었죠. 그 다음엔 수진이 차례였습니다. 성함이요?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겨우 들렸어요. 박영숙 씨와의 관계는요? 시어머니요. 결혼하신 지는요? 8년 됐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김수진 씨, 이 카드에 대해 아시는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기다렸어요. 저는 수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발급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몰래 만든 걸 인정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요? 네. 어떻게 발급받으셨습니까? 어머니 신분증을 복사해서.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분증은 어떻게 구하셨죠? 어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8월 중순쯤이었나요? 수진이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었어요. 그날 화장실 간다고 했었죠. 그때 제 지갑을 뒤진 건가요? 왜 그러셨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으신 겁니까? 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쳐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8월 15일 카드 발급 후 첫 사용 내역이 8월 17일이네요. 그러면서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레스토랑, 명품 매장.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사용 금액이 경찰이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습니다. 813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800만 원이요. 3개월 만에 800만 원을 썼다고요. 앉으세요, 손님. 경찰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800만 원이 빠져나갔다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8월 17일 백화점 구두 매장 45만 원.
경찰이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8월 20일 명품 가방 매장 180만 원. 8월 25일 온라인 쇼핑몰 32만 원. 9월 3일 고급 레스토랑 28만 원. 숫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듣고 있자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명세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제 질문에 경찰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명세서 수령 주소가 변경되어 있네요. 어디로요? 김수진 씨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명세서까지 가로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수진 씨 명세서 주소도 변경하신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변경하셨죠? 인터넷으로요. 본인 인증은요? 어머니 휴대폰 문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네. 언제? 어머니가 주무실 때.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자는 사이에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삭제한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수진이가 자주 집에 왔었어요. 저녁도 해준다며 늦게까지 있곤 했죠.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일찍 졸음이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깐씩 졸 때가 많았어요. 그때였구나. 제가 졸 때마다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확인했던 거예요. 김수진 씨,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나이 든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아시죠? 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돈이 필요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렸죠. 빚이 있었어요. 드디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도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제게도 말 안 했겠죠. 어디에 쓴 빚입니까? 제가 지인 보증을 섰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지인이 잠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카드를 불법으로 만든 겁니까? 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빚 때문이라니. 그럼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말하기 창피해서요. 그래서 몰래 카드를 만들고 돈을 쓴 겁니까?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창피하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800만 원 중에 빚 갚는 데 쓴 돈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요. 나머지 300만 원은요?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냥 필요한 거 샀어요. 구체적으로요?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랑 명품 가방에 180만 원을 쓴 게 기억났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였다고요. 김수진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변명으로 들리십니까? 사과로 들리십니까? 나이 든 경찰이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데? 어머니 카드를 몰래 만들고 돈을 쓴 거요. 그것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8년 동안 나한테 며느리였어. 가족이었다고. 근데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어머니, 최근 2달 동안 갑자기 친절해졌었잖아. 전화하고 찾아오고 빵 사주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날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의심 안 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경찰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기죄,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네.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까? 구속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거구나.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구속만은.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하겠죠.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꺼내더니 수진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카드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저도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피해자로서요. 언제부터 수진이가 이상했는지, 카드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조서 작성에 2시간이 걸렸어요. 끝났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오늘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는요? 일단 유치장에 계셔야 합니다. 유치장이요. 며느리가 유치장에 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와이프가 범죄자가 됐다고 말해야 하나요? 경찰서로 와. 경찰서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앉아라.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는요?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를 찾고 있었죠. 수진이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대신 설명했어요. 따님이 박영숙 씨 명의로 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800만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시인을요? 아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치장에 있습니다. 유치장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미안했거든요.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어서요.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요? 네, 김수진 씨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범죄라니. 설마 더 있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밝았죠. 아들이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현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겠죠. 제가 잘못 봤어요. 수진이를.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가 봐. 나 괜찮아. 전화할게요.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얼굴, 고개 숙인 모습,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숙 씨,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나이 든 경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수진 씨 휴대폰에서 여러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검색 기록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진명의 변경 방법. 그 첫 문장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 가능한가? 경찰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 비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망이요. 제가 죽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인 보험금 수령 조건. 시어머니 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 치매 진단서 위조. 경찰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전부 김수진 씨 휴대폰에서 나온 검색 기록입니다. 언제 검색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이요. 그럼 올해 5월부터였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꾸준히 검색했습니다. 거의 매주요. 경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검색 기록들이 보였어요. 5월 3일. 시어머니 재산 상속. 5월 10일. 부동산 명의 이전 조건. 5월 17일. 치매 진단 기준. 5월 24일. 노인 보험금 청구. 매주 검색했더군요. 거의 일기처럼요. 이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빚 때문에 카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6개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이런 검색을 했어요?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리고 메시지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대화입니다. 경찰이 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엄청 많대. 전세금만 6억이야. 우리는 월세 사는데 불공평하지 않아? 언젠간 다 우리 거잖아.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메시지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읽었어요. 요즘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있어. 의심 안 하게. 곧 카드 만들 거야. 명세서도 내 집으로 오게 해놨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이 메시지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주고받은 겁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기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죠. 네.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알기 힘드셨을 겁니다. 배우자니까요. 경찰이 위로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 증거들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검색한 거라고요. 지금은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검색만 했을 뿐 실제로 해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낙상 사고 유도 방법을 검색해놓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검색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계획적이었던 게 명백합니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사기죄와 위조죄, 공갈 미수죄까지 합치면. 경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실형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아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도 힘이 없었죠. 엄마, 제가 면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아들은 한 번쯤 만나봐야 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다녀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성하고 있대요. 그래,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라니. 6개월 동안 제 재산을 노리고 제가 다치길 바라고 치매 걸리길 바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엄마, 그래도 그만해. 저는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용서 안 해. 절대로. 엄마, 너도 그 포렌식 결과 봤잖아. 6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믿었어. 8년 동안. 알아요. 근데 수진이는 날 돈으로만 봤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불려갔어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사가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앉으세요. 검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김수진 씨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네. 진술서 읽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검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진 씨 조사도 했는데요.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태도가 별로 좋지 않더군요. 어떻게요? 처음엔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렌식 결과를 보여주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변명만 하더군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6억이나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네는 월세 산다고요.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불공평이요. 제 돈인데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맘인데 그게 불공평하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네가 받을 돈인데 미리 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언제 죽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직 건강해요. 10년, 20년 더 살 건데.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검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낙상사고, 치매, 요양원. 이런 검색어들이요. 검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치거나 치매에 걸리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걸 유도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숙 씨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손해배상 청구요. 800만 원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중요했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개월 후였어요. 그 사이에 빵집 직원을 만났습니다. 행복 베이커리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때 그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쳐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 그때 그분. 네, 맞아요.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직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요즘 본사에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무슨 교육이요? 가족 간 카드 범죄가 많아졌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를 몰래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철저히 하신 거예요? 네, 본인 확인을 꼭 하라고 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카드를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카드가 너무 새 거였어요. 근데 손님께서 5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직원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께 보고 드렸죠. 잘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직원 손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없었으면 며느리가 계속 제 돈을 썼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빵집을 나왔어요. 재판 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내일 재판이죠? 응. 저도 갈게요. 그래.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거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당연하지. 수진이가 면회 올 때마다 제발 이혼하지 말자고 하는데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수진이를 잘 생각했다. 제가 잘못 봤어요. 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너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군요. 다음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어요. 사기죄, 위조죄 등 죄목이 낭독됐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획적 범죄로 보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고 피해자는 시어머니입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가족을 배신한 행위는 중대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닙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어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이 받을 돈이라고 했죠.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어뜨렸어요. 그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판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고 검색 기록들이 낭독됐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죠. 항소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없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이래. 그렇군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죠. 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요. 주말에 수진이 면회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래. 사흘 후였습니다. 아들이 구치소로 면회를 갔어요. 마지막 면회였죠. 돌아온 아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요? 네, 저한테.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혼 서류 가져갔거든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뭐라고 하던가? 당신 엄마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함정이요. 제가 무슨 함정을 팠다는 거죠? 빵집 직원이랑 짜고 자기를 신고했대요.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안 믿더라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건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건 그냥 궁금해서 검색한 거래요. 수진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아니요. 거부했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6개월 정도 걸릴 거래요. 그래도 이혼은 해야지. 네, 당연하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못 믿겠어요. 잘 생각했어.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손이 차가웠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이혼에 반대했어요. 피고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포렌식 결과, 검색 기록, 메시지 내용 모두가 수진이에게 불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심지어 해를 끼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린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죠. 엄마, 이제 끝났네요. 그러게. 후련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련하진 않아. 그냥 허무해. 저도요.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8년이 다 헛된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너한테는 배움이 됐을 거야. 사람 보는 눈.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평범한 하루하루였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거였어요. 수진이가 보낸 편지였죠. 저는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매번 버렸죠. 2달쯤 지났을까요? 행복 베이커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숙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선물이요? 네, 그날 사건 이후로 저희 매장 교육 사례로 쓰이고 있거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랬군요.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직원분들이 잘 교육받은 덕분이에요. 정말 받으셔야 해요. 본사 방침이거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상품권을 받았어요. 10만 원어치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빵 사러 갈래? 빵이요? 응, 엄마가 상품권 받았어. 그래요? 그럼 갈게요. 주말에 아들과 함께 빵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희 신제품 나왔는데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저희는 빵을 이것저것 골랐어요. 상품권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도 빵집 직원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잖아.
맞아요. 아들도 웃었습니다. 만약 계속 몰랐으면 생각하기도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앞으로의 일만 보자. 네, 엄마.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빵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함께 빵을 먹었어요. 크림빵, 샌드위치, 케이크. 맛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들이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민사재판도 곧 끝난대요. 그래. 네, 손해배상 1200만 원 나올 것 같대요. 많이 나오네. 카드 사용 금액이랑 위자료 합친 거래요. 받아야지. 당연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사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했죠. 엄마 좋은데 쓰세요. 그래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숙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물론 상처는 남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8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허무함.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빵집 직원 덕분에요. 그 직원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며느리 없는 평온한 하루가요.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